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단톡방에 좀 올려놓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무슨 다 사정들이 있으셔가지고, 한 분은 아, 그 지방에 가시고, 한 분은 직장 사정상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거의 다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나 예. 저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늘 그러면은, 뭐 첫날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같은 것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어, 좀, 영국에서 학부했었고, 그때 네, 이제 경영학과랑 컴퓨터공학 조금 했는데, 어, 네. 그래서 영어로 아마 원서 읽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책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네, 이거 기다리고 있고, 또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전공이 지금, 경영 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수학을 놓은 지가 오래돼서 잘 예,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또 예, 환기할 겸 또 이렇게 수업을 신청하게 됐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수학 실력도 꽤 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수학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고등학교 이후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예. 아마 여기 제 강좌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시거든요. 그 수학은 음, 조금 논지 오래되셔가지고 음, 다들 고등학교 수학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행히 지금 베델의 증명 같은 책은 물론 진지하게 책을 읽으려고 하면요, 그 베델이 썼던 당시의 논문 수준으로 공부를 하려면 수학과 대학원 정도는 돼야 이게 좀 공부가 좀 될 것 같은 음, 좀 난해한 내용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풀어 쓴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보기 좋게 좀 어려운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좀 쉬운 말로 풀어 쓰고 좀 수학 기호들을 많이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괴델의 증명으로서는 또 가장 추천되는 기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책이. 그래서 이게 출판 연도는 1958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후스테더가 나중에 그 소문 붙인 게 한 2000년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서 현대적이진 않습니다. 약간 현대적이진 않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뭐 현대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배우는 수학 자체가 뭐 18세기 정도 수준에서 이제 수학을 배우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입장에서 보자면은 20세기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최신의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조금 뭐 어느 정도 괴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예. 개요 보고 알게 됐어요. 예. 그렇죠. 어쨌든 이 괴델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제 AI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AI를 비판하는 논거로 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논리 전체를 가장 근본적으로 좀 제시했던 사람이라는 면에서 최근에 AI 동향하고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좀 공부한 것들, 뭐 검색한 것들 이런 것들로 약간 현대적인 내용을 조금 더 가미해서 이제 강의 때 좀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고전에 맞게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최신의 눈에선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번역본은 좀 나눠드렸는데 영어를 잘 하시니까 뭐 원서가 도착하시면 원서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제 강의는 어, 이 책에 국한되지 않고 이 책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말하고자 했던 그 역사적 배경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준비된 자료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맥락에서 좀 더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제가 좀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책하고는 약간은 어차피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을 하는 건데 순서나 어떤 들어가는 깊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내드린 PDF는 좀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읽어볼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 연초다 보니까 정신이 아, 없었네요. 예. 예, 상관없습니다. 뭐 직접 이제 같이 좀 참고해가면서 파워포인트 위주로 이제 진행하니까 안 읽으셨더라도 이제 복습하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혹시 제가 그 강의 속에 동영상 올려놓은 건 보셨나요? 그 5분짜리 동영상. 보다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해서 텍스트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네. 잘 됐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 어차피 전반적으로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요. 음, 좀 음. 편안하게 그 안 봤다고 생각하고,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서,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네. 네, 증명. AI 시대에 다시 보는 괴델의 정리입니다. 네, 일단 먼저 괴델이 누군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번에 제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프루트 괴델, 이 독일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1906년에서 1978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생했고요. 비엔나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나치 시대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프린턴 운동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과 절친으로 이렇게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이 사람이 25살에 1931년 발표한 불안전성 정리가 대표 업적이죠.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수학계에서도 유명하고 수학을 떠나서 화학이나 물리학, 뭐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좀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 부분 이후로 이제 뭐 컴퓨터 발달에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논리 이제 수로 괴델수라는 어떤 그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다루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 작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고 뭐 튜링 얘기는 여기는 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튜링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델이 제시했던 어떤 괴델수라는 개념을 좀 발전시켜서 튜링은 이제 논리를 계산 가능성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실제로 튜링 기계라는 어떤 전자 컴퓨터 AI라는 것의 어떤 원형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발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그게 시작이 이제 불완전성 정리였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불완전성 정리에는 두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일정리, 이정리가 있는데 일단 가장 유명한 게 일정리죠. 충분히 강하고 형식화 가능한 공리체계는 완전하면서도 모순이 없는 공리체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이고 마이크 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네. 예,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저희가 공부하려는 게 이번 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세 때 이렇게 큰 발표를 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땠냐?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연구, 이게 수리 논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집합론이라는 영역으로 가서 그 연속체 가설이라고 이제, 또 유명한 가설이 있습니다. 수학 내에. 그것이 어떤 공리계열 독립적으로, 이게 맞았다고 해도 성립하고 틀렸다고 해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입증하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업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에서의 대표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요. 실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예,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하고 절친으로 이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연구에도 약간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좀 피력해서 닫힌 시간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시간 곡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과거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우주 모형을 베델 우주라는 어떤 모델을 제안을 해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뭐 이런 어떤 철학적 논의를 좀 자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물리학에서도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뭐 이렇게 좀 흥미로운 주제들을 좀 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는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장 중요한 논리의 한계 발견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학 기초론이라든지 계산이론, 컴퓨터 그리고 철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불안정성 정리를 토대로 해서 다른 어떤 그 이론 체계들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 한계를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몇 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대충 이렇구나 정도 맛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괴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고전 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I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도 우리 괴대를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서 괴대의 서상이 가지는 흥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AI가 수학과 관련이 있고, 수학도 어떤 공리체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괴델이 여기에 대해서 남긴 교훈, 또 이후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델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는 책, 괴델의 증명은 이제까지 나온 괴델 증명을 그 일반인들한테 서술하는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초 입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두 개의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다가 보니까 절판이 됐더라고요. 승산에서 이제 절판이 됐고 예전에 딴 데서도 또 출간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절판이 돼서 예, 그런 상태여서 지금 원서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해서 이제 같이 볼 생각이고, 말씀드린 대로 괴델의 원래 논문은 26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논문이고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역으로 번역돼서, 원문 그대로를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논문이어서, 이렇게 이제
대중과학서 형태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저자 두 명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네스트 네이겔이라는 사람, 네이글 이런 사람이 있고, 제임스 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진이 없어서 그 사진 못 실었고요. 그 학문적으로 꽤 저명한 어떤 결론을 냈던 사람들은 아니고, 대중소로 많이 이렇게 친숙해진 사람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략히 쓱 보시고 그냥, 이런 분이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편집하고 소문을 쓴 더글라스 호프스테더라는 그 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아니요. 예. 혹시 게델 에이셔 바흐라는 책은 들어보셨나요? 예. 아니요. 예. 이분이 워낙 그 좀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분의 아버님이 61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로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를 진학을 했고, 그다음 물리학으로 바꿔서 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영역에 활동하는데, 주로 인지과학자로 AI 발전 같은 것을 좀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대의 증명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수학과로 진학을 했었는데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달라서 수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다시 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괴델리셔 바흐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맨 아래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이 서점 가서 보시면 국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 못 읽고 서문 정도밖에 못 읽어봤는데 이 책이 이제 1980년대 필리처상 일반 논픽션 부분 수상했고요. 수학을 소재로 글을 쓴 것으로는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저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에이셔라는 미술가 그리고 바흐라는 위대한 음악가하고 그들의 어떤 관계를 바흐의 어떤 음악의 흔적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처음부터 따라가는 것처럼 그 주제들을 잡아가지고 물론 바흐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이제 괴델 얘기들을 하나씩 풀고 또 그림으로는 애셔가 비슷한 어떤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인물을 합쳐서 이 세 인물이 공통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어떤 주제를 얘기한 책인데 뭐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났더니 그 뉴욕 출판부에서 그렇다면 괴델의 정리에 소문을 써주지 않겠냐고 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소문을 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하고 이 호스테더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유명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연이 있더라고요. 저기 소문에 나오는데 어린 시절 우연히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네이글 교수 집안과 그 아버지가 또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는 관계였고 또 다른 저자인 유먼과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를 졸업하게 된 후에 이제 물리학으로 전향했는데 허워드 딜롱의 수비 논리학 기호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괴델의 증명을 읽으면서 느꼈던 옛 열정을 다시 느껴서 괴델레이셔 바우어라는 책을 쓰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소문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보니까 좀 이렇게 교수 집안의 자제라서 그런지 이렇게 저자들하고도 이렇게 금방금방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인 책의 어떤 구성은 서론, 그다음에 그 8강으로 정확히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이제
한 번에 한 강씩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쪽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4강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괴del수를 좀 이렇게 다루기 시작해야 전체적인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크게 보시면 결국은 괴델의 명제 두 개를 증명하는데 괴델수라는 어떤 것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논리를 숫자로 다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모든 논리는 다 숫자로 구호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고, 그 방법론에 의해서 책 전체를 숫자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숫자로 바꾸고 나면은 수학 숫자에 관련된 어떤 명제들을 증명하는 어떤 형식 체계 그 안에서 책 전체를 다룰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특별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주로 이루고 마지막에 어떻게 코드화되어 있는 논리들을 증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괴델의 증명이란 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19세기 수학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에는 수학의 위기라는 특별한 타이틀, 그리고 형식주의의 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수학은 확실성의 대명사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체계로서의 어떤 수학의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이게 뭔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같은 존재라고 제가 어릴 때는 생각했거든요. 수학은 확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수학은 확실하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 1 더하기는 2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거 의심이 되시나요? 1 더하기는 2다? 예. 예, 아니요. 예. 당연하고 너무 자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뭐 이유 중 하나가 이 기원전 3세기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태동을 하는데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뭐 5개의 공리와 5개의 공준을 가지고 465개에 해당하는 정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단 10개의 어떤 아주 간단한 원리로부터 400개가 넘는 이런 어떤 정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 책에 있는 뭐 지식의 표본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 같은 것도 동일한 요령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리 몇 개, 정의 몇 개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계속 증명을 해나가거든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서구의 이성사회, 합리적 사회의 어떤 근간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식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이 의심되지 않았고, 뭐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원적인 어떤 경험으로서 시공간 개념이란 것이 순원적으로 인간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어떤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수학의 확실성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다시 이 책에서는 설명이 됩니다. 이 서론 부분을 보시면은 고대 그리스 기하의 공리적 분법, 공리는 책의 기초를 구성하고 정리는 승부구조,
그래서 논리학의 원리만으로 우리로부터 모두 다 추론해낼 수 있었다. 그것이 연역적 논증이라는 방법인데, 이 과학하고 다른 점은 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봐라, 맞지 않느냐. 우리가 실험 결과를 가지고 논증을 하지만 수학은 실험 결과가 아니라 사고 실험 아니면 이제 증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논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제와 논리적 증명이 결론으로 확립될 수가 있고 이것의 근간이 이제 기하학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수로는 이제 정수를 다루고 있었지만 실제로 길이를 따지다 보면은 그 무리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로는 무리수를 좀 다루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루트 같은 것도 나중에 15세기 정도 남아서 이제 기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수를 다루기 위한 어떤 형식의 발달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기하학이 먼저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이 공리적 기초를 가지고 쌓으려는 이 유클리드 원론을 예시로 해서 기하학이야말로 진정한 연역법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논증이다. 그렇게 불리고 있었는데 이게 제 19세기쯤 되면서 정수도 공리적 기초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론하고 기하학하고 둘 다 저희가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19세기 이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19세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클리드 원론의 5가지 의미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보시면 1, 2, 3번, 3, 4번은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주점에 있는 직선을 볼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임의의 선분은 더 연장할 수 있고 반지름 하는 원은 그릴 수 있고 콤파스가 있으면 그릴 수 있죠. 직각은 서로 같다. 그럼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4가지는 아주 심플하고 좋은데 5번을 봤더니 무지 길어요. 이게 보시면 임의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되는 각의 네 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을 때 직선이 계속 연장하면 두 각의 합이 두 직선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한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다시 그려드릴게요. 5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2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다른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생기는 각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동측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동측, 같은 쪽의 내각이다. 이런 뜻인데 이 2개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은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예. 이각하고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이쪽에서 만난다. 언젠가 이렇게 해서 만나겠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똑같은 말로 다르게 풀었으면은, 예, 만나지 않으려면은 그렇다면은, 내각이 합이 두 직각이 180도보다 작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게 만약 휘어져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만나려면 이각하고 또 이각, 합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180도가 됐을 때만 그러니까 이 2개의 합이 180수가 됐을 때만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5번째 공존인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앞에 4개는 굉장히 쉬운데 5번째는 왜 이렇게 길고 어렵냐.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2000년 동안 이 4개 가지고 이게 유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공리가 아니고 뭔가 정리 아닌가? 공리하고 정리의 차이는 혹시 아시나요? 공리하고 정리의 차이. 우리는 공식 같은 거고 정리는 뭔가 그걸 적용하는 거?
예. 음, 아, 예. 예, 뭐, 얼추, 예. 이 공리하고 정리, 일단 구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리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수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냥 인정하는 명제들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는 명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는 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명제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수학에는 많은 어떤 정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증명이 된 것들입니다. 근데 공리는 저희가 증명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실로 인정하자라고.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저희가 증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증명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공리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 정리는 증명해야 되는 어떤 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다 그냥 믿고, 믿고 쓰는 그냥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 거는 네 번째보다 뭔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깊게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명제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여러 명의 수학자들이 도전했다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공리 맞다. 했는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평행선 공존이라고 하거든요. 평행선 공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평행하면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 공리를 다른 식으로 바꾸면 바꿀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수학자들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만 같은 경우는 타원 계약, 평행선은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평행선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일이나 로바첵스키 같은 사람들은 평행선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는 세계가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이 오공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고전기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타원기하, 쌍곡기하 이런 것을 비유클리드 기하이라고 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 그러니까 이건 유클리드에서 쓰는 기하이고 다섯 번째 공준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든 직선은 만난다. 평행선은 하나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걸 수 있다. 뭐 이런 기하학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해서 이 세계가 인간들이 타고난 어떤 그 시공 개념 감각의 세계고 그것은 절대적 진리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칸트서부터 무너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초석같이 2000년 동안 믿고 있었던 어떤 체계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우스 같이 꽤 유명한 수학자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했어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가우스는 알았는데 그 발표했다가 이 주류 질서에서 또 밀려날 위기감이 있잖아요. 저 사람 헛소리한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럴까 봐 발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수학자들이 발표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숟가락을 얻는 것으로 나도 알고는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19세기에 이런 어떤
유클리드 원론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어떤 발견, 일단 있었고, 그래서 제로공존을 의심하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칸토어가 집합론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이 이제 수학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무한을 수학에서는 다루기 좀 어려워서 기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칸토어가 집합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한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또 거의 1시간,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하시고 집합론에서 이제 좀 많은 문제거리가 생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러셀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러셀이 이제 논리학자, 철학자, 수학자이기도 한데요. 여기 이제 러셀이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또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합이고 혹시 이 기호들은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기호인지? 아니요, 제가 기초가 많이 없네요. 그래서 아, 예, 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원소다. 요거는 이제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다. 집합의 원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은 대문자를 써서 표현하고요. 박스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써서 원소들을 나타내게 되죠. 이게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A 집합에 대해서 스몰 a는 A 집합의 원소다라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A in A라고 해요. 이거 영어로는 in이라고 있습니다. 네, 포함된다라는 말을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원소끼리 원소와 집합 관계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데, 네, 집합론을 만들 당시에는 이 개념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그 집합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여기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원수로 가지는 집합하고 자기 자신을 원수로 가지지 않는 집합으로 일단 나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러셀이 그런 짓을 했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고 가지지 않는 집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사과들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 집합 안에 뭐 작은 사과, 큰 사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근데 사과들의 집합은 사과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집합인데 그거를 사과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사과들의 집합이라고 부르지. 그죠? 좀 어려운가요? 이게 같아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않은 집합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들은 모아놓으면 그게 사과가 아니고 사과들의 집합인 거죠. 그냥 그걸 사과라고 부르진 않죠. 근데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은 그 S라고 하면 S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을 라제이라고 하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진 집합은 뭐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진 집합? 뭐 집합들의 집합? 음.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모든 집합의 집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 모든 집합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예,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서 러셀은 이런 집합을 만든 거예요. A는 집합들인데 어떤 집합들이냐?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들의 전체 집합을 A라고 하자. 라고 정리한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요거 말자치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 질문이 이거예요. A라는 집합은 A의 원소인가? 뭐 이런 질문 했습니다. 어쩔까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않은 집합들 전체를 모으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냐? 라는 질문인데 놀랍게도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가 A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A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그죠? 이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A라는 집합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A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A가 A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가 돼요. 음, 근데 들어가게 되면 또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끝이 음, 나질 않죠. 그래서 이걸 러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아니, 집합론이 뭔가 좀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벌써 이상하게 됐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 집합론이 이거 수학에서 못 쓰는 물건 아닌가? 이렇게 모순이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유클리드 기하학도 깨져나가고 집합론이 나왔는데 역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유명한 역설, 아마 속담으로 수수께끼 나오고 퀴즈, 퍼즐로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얘기를 했냐면요. 크레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레타에 사는 사람인데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일상 용어로는 이게 맞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말 한 거니까 일상 용어로는 맞는데 이 논리 용어로 들어오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크리타인이 얘기를 하는데 크리타인이 음,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면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음, 자기 자신도 크리타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크리타인이 참이라는 얘기인가? 되면 여기에 또 모순이 생기죠. 음, 그래서 이게 자기 참조라고 하거든요. 역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근본적으로 그 역설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기 자신을 언급했기 때문에 역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위에 것도 잘 보시면은 이게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역설들의 가장 근본은 자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의 대상이 돼버리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모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러셀은 자기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자기 자신 참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셋하고 클래스를 구분을 했어요. 셋이라는 층위가 있고 클래스라는 층위가 있는데 셋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클래스는 셋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는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참조를 하지 말자. 자기 참조할 수 있는 세계는 다른 세계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좀 뭐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러셀은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냅니다. 예, 러셀의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 원리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 역설을 극복했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책을 만들었고, 그것은 이제 논리주의라고 합니다. 러셀이 이제 논리주의자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학은 논리학의 일부다. 수학은 논리학이다. 이렇게 수학을 규정하는 것을 논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셀은 수학 원리를 논리주의 입장에서 논리학 책으로 썼는데, 이게 화이트헤드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썼어요. 3년간 200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썼고, 이 안에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300페이지에 해당하는데요.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 300페이지를 거쳐서 이걸 증명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속세로는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 수학 원리는 러셀과 화이트헤드 빼고 하고 괴델 셋만 읽었다. 세상에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수학 원리라는 책을 썼고 그 책 안에 이런 어마무시한 작업들을 했어요. 수학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본인은 그 역설을 해결했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또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공리 정리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도 그냥 공리를 바꿨을 뿐이지 예전 건 유클리드 기하학이 틀린 건 아니지 않냐. 공리를 바꿔서 새로운 기하학이 나왔을 뿐이니까 공리들만 잘 이렇게 우리가 갖춰 놓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수학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순되는 것은 없다. 만약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독어로 나옵니다. 혹시 독어 조금 하시나요? 아니야.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비어, 뮤센, 리센. 이게 머스트고요. 그,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우라는 뜻입니다. 노우. 우리, 위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라는 뜻이고, 비어, 베르덴, 리센. 이거는 밀입니다. 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 모순들은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전 세계 수학자들 앞에서 이제 이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힐베르트가. 그래서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형식주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학은 기호로 된 약속에 불과하다. 기호들의 기계적인 나열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사과라고 부르건, 뭐, 배라고 부르건, 감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뭐, 사람이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다. 그 기호들 몇 가지 어떤 공개들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논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 자체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있으면 된다.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리 체계가 그냥 중요해요. 기호하고 규칙하고 공리만 있으면 어떤 논리든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이제 모순이 없어야 되고, 어, 좀 완전, 그러니까 증명 가능해야 되고, 그것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형식주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치 체스의 말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어떤 말들이라는 어떤 기호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말들이 움직이는 규칙이 있어요. 체스 말들이 움직이는 규칙이 있겠죠. 그 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킹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말은 어떻게 움직이고, 차는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런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들의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형식 체계도 말에 해당하는 게 기호들이다. 숫자나 연산, 논리. 그러니까 숫자는 뭐 아시는 대로 0, 1, 2, 3 뭐 이런 거고요.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합니다. 논리라고 하면은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뭐뭐 아니다, 여집합, 뭐 이런 것들을 논리 기호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그 조합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공리만 갖춰져 있으면은 기계적으로 얘네들이, 어, 명제들을 만들어낸다, 공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10개의 공리만 가지고 400 몇 개의 정리들을 만들어냈듯이, 여기도 공리만 몇 개 갖고 있으면은 무수히 많은 정리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 나올 것이다. 이런 체계를 만들자라는 입장입니다, 형식주의는. 근데 이 당시에 수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은 형식주의도 있었지만 직관주의, 논리주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어, 러셀 같은 경우는 논리주의자였고 그 힐베르트는 형식주의자입니다. 형식주의가 좀 제법 많은 사람들 논리주의 있었고 그다음 직관주의라고 이분들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무한을 거부하고 기律법 같은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까지만 수학이 다뤄야 되고 나머지는 다룰 수 없다. 뭐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제한시키는 엄밀한 수학자들입니다. 그러는 커다란 세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 두 가지 부류를 지금 보신 거고 직관주의는 크게 세력이 좀 작아요. 뭐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형식 체계를 기호, 공리, 규칙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유한번 측정 계산을 해서 부모순성을 증명하자. 뭐 이런 걸로만 수학을 가득 채우자. 그래서 모순이 없도록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체계의 목표는 모순이 없는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참인 명제라면 증명 가능한가가 중요하고 증명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세 가지가 목표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했어요. 모순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다음에 증명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 그다음에 증명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리베레이트 프로그램의 목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세기 어려운 수학들 사이에서
저희가 헤쳐나오고자 애썼던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좀 지루하시죠, 조금? 아, 아니요, 아니요. 되게 신선하고 재밌어요. 수학을 잘 몰라서 이거 예, 한번, 네. 네. 이거 뭐 수학 모르셔도 들을 만한 내용이죠, 아직까지는? 네네. 러셀의 역설은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네. 예.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괴델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로 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네, 제가 계속 떠들면요, 이게 좋은 내용이어도요, 이게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좀 음, 쉬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짧으신가요? 쉬는 시간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10분 쉬려다가 5분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할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니요,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책의 일부분인가요? 제가 나중에 읽어보면서 그, 예, 한 번 책에, 더 볼 수 책에 있는 나오는 내용. 내용들에다가 제가 다른 배경 설명을 더 많이 붙였습니다. 아, 예, 네네. 그 책에는 언급은 돼 있는데 살짝 스쳐 음, 지나가거나 뭐 한두 줄 지나가는 거를 제가 약간 좀 여러 음, 가지 섞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괴델이 등장합니다. 그 25세 괴델 그 대학원 막 들어가서 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에 1931년이죠. 불안전성 정리를 오픈합니다. 그 원제는 조금 길어요. 그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및 관련 체계 형식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명제에 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제목이 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셀이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체계의 형식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명제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 주장을 한 거죠. 또 여기서의 어떤 핵심 주장이라고 보실 만한 것은 이제 논리는 수로 치환이 가능하다. 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했고요. 다만 모든 논리가 아니라 수학에서 다루는 형식 논리들은 이제 수로 다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괴델수라는 것으로 이걸 부르는데요. 요거는 한 4강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형식 체계는 한계를 가지는데 완전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완전성은 아까 말씀 살짝 드렸는데 뭐냐면 참인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맞는데 음, 증명이 안 된다면 완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수학의 형식 체계는 완전성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인데도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컨시스턴시라고 이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모순성이랑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 괴델의 논리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체계 안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 무모순성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베르트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일관성, 완전성, 결정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전성도 깨졌고
일관성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목표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아직까지도 발견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계적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히브리트 프로그램이 완전히 좀 망가지게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들은 25살인데 힐베르트는 69세. 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노 교수님하고 뭐 학부 갓 졸업한 어떤 그 대학원생하고의 이제 격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학원생이 이기는 게임이었죠, 결국은.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수학의 세계가 참 무서운 것이 이 젊은 천재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은 그 노 교수가 있다고 해도 논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다 평정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이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호프스테더의 서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또 관련된 내용 또 말씀드리면 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서문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붙이면서 약간 제가 이제 약간 편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문에서도 이제 19세기에 입문할 때가 있고 괴델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서문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좀 링크를 맞추려고 왔다 갔다 편집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나오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호프스테더의 그 본문 서문으로 다시 와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는 형식화의 시대였다. 형식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호하고 규칙, 공리로 이제 분리해서 어, 최대한 기호화를 해내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적 사고가 순수한 기호 조작의 법칙으로 가능하다. 이게 나중에 이것이 기호를 다시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괴델의 논리였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는 숫자의 조작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숫자들이 스스로의 공리와 규칙을 가지고 자동으로 공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얘기하는 AI의 책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 형식화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공리하고 규칙을 연결해서 정리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기계적으로. 그냥 사람이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한테는 무의미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리들이 계속 자동적으로 만들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10년 버트랜드 러스라고 화이트헤드가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를 접수를 했고 그 책의 내용을 좀 보면은 기호 이동을 숫자 처리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괴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책을 열심히 괴델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라는 책을 보면서 괴델이 나름대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 책 내용 자체가 숫자들의 나열로 바꿔치기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 책이 보도하고 있던 거는 숫자들의 어떤 공리 체계와 정리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숫자들의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증명하는 기호들을 다 숫자로 바꾸고 났더니 이 책 내용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삼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라는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숫자들의 어떤 법칙 같은 거였는데 이 책을 숫자로 다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이 책 안의 내용으로 다시 뭐 정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발상으로 넘어가요. 이게 자기 창조인 거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거꾸로 이 책 안의 논리로 다시 대입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장이다. 자기 참조의 모순이 맞물리면서 괴델이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식은 PM이라고 부르는 게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원리라는 체계를 PM이라고 줄여서 이제 앞으로 쓸 겁니다. 이 공식은 PM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 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만들고 나면은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게 자기 참조기 때문에 모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명제가 돼버립니다. 그게 gödel의 참 기가 막힌 뭐 신의 한 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원래 모순이 나오고 말이 안 돼야 되는 그게 아니고 이게 명제가 돼버리는 건데 그 명제에 이미 이 안에 있는 이 책 안에 있는 논리가 아니고 책 밖에 있는 논리, 책 안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의 그 8주간의 목표가 이 말을 제대로 정말 이해를 하고,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천명제구나라는 깨닫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커다란 흐름을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아, 이런 맥락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책명제가 됐는지.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책명제, 모순이 아닌 책명제가 된다는 거? 아직 잘 감이 안 잡히네요. 예, 어쨌든, 예. 그럼 뭐, 그 상태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형식책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순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음, 없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증명이 되거든요. 이게 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순간에 이미 이제 이 안에서는 수론에 있는 모든 명제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요 말 자체도 이제 숫자에 나열로 돼 있으니까 수론의 일부인데 이것이 이 논리 안에서는 증명될 수 없다라는 게 참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 체계는 참임이 증명될 수 없는 참임 명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그들의 일정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명제는 형식체계에 의해서 이 명제는 증명될 수 없다고 간략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 문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또 그들의 놀라운 또 센스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니 참인데 증명이 안 되는 게 있네 라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아, 참이면은 다 증명돼야 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였는데 증명이 안 되는데 참이 됐다고? 이게 뭔가 저희 상식하고 맞지가 않죠. 증명이 돼야 수학에선 참이라고 부르는 건데 증명이 안 됐는데 증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 나와버리면 그럼 어쨌든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가 밝혀진 거가 되니까요. 자꾸 약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이 느낌인데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고 뭔가 좀 속는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저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예.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참인데도 증명이 안 되는데 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그렇다면 수학에서 참이라고 불러서 쌓아 올려야 명제가 되는데 증명도 안 되는데 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 수학에서 뭐를 보장할 수 있는 거냐? 수학적 진리는 뭐냐? 수학에서 진리가 아니면은 참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진리는 그러면 수학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진리가 만들어진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심각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명제가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 명제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실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좀 괴델의 정리를 한번 대입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뭐 학원 강사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학원 강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이제 만약 수능에 나오는 모든 유형을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의 불완전성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얘기해 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 명제를 활용하는 거죠. 좀 말이 될까요? 제가 그들의 정리를 굉장히 많은 분야에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도 마찬가지죠. AI라는 거는 애초에 어떤 코딩에서 시작됐을 것이고, 코딩도 어떤 체계를 갖춘 것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검증될 수 없는 어떤 뭔가의 창의 명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체계 안에서는 또 검증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한계의 상황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수학이라는 커다란 체계도 결국 한계가 있다. 어떤 공리 체계를 만들어도 그걸로는 다 증명이 안 된다, 현실은. 뭔가 더 넓은 진리라는 세계가 있고, 수학적 진리라는 세계가 있는데, 수학적 진리는 그 안에 있을 뿐이고,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뭔가 공리를 추가한다고 해도 여전히 끝없이 반복된다, 그것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좀 심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게 크게 다가왔어요. 실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정리 자체가 믿고 있던 세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어떤, 뭐랄까요, 이제 바다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느낌?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불안전성 정리가 뭐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게 원제입니다. 그, 좀 논문은 one formally on this is of propositions of principia mathematica and related systems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발음이 좀 좋으시겠죠? 이거, 제가 좀 적당히 발음이 아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제고요. 예. 하여튼 거기에 나와 있는 일정리, 이정리도 실은 이 형식은 아닙니다. 굉장히 기호로 돼 있어요. 기호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의 해독이 불가능한 형태인데 그거를 해독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일정리는 완전하지 않다. 형식 체계 안에서 참이지만 증명 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정리는 비일관성, 이건 무모순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모순성은 자신의 형식체계 안에서 증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식체계 자체가 올바른 체계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되지 않은 건지 아닌지를 이 형식체계 안에서는 스스로가 검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 있으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져있는 어떤 도구마의 세계가 맞고 틀리다라는 걸 그 안에서 증명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서 맞는 것이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뉘앙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심오한 정리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AI까지 가지 하더라도 그 생속에서 만나는 많은 어떤 체계들을 저희가 바라보는데 조금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제가 좀 오버했죠, 지금?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반응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폰노이만, 힐베르트, 아인슈타인들이 각각 한마디씩 했는데요. 폰노이만은 그 당시 힐베르트의 제자로 있었고, 그 강연을 봤대요. 그들의 강연을 보고 나서, 정말 센세이션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가죠. 폰노이만. 음, 그 다음에 힐베르트. 자기 프로그램이 박살이 났는데, 그,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69세, 70세 이걸 받아들이는데, 인생 자체가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는지, 예, 좀 크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절친이었죠. 같이 다니면서 자신의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정이다라고 이제 극찬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굉장히 위대한 정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게 AI를 만들었는데 뭐 잘 만들었네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서론의 부분으로 또 돌아옵니다. 책 중간을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델의 논증은, 공리적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완전한 공리화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린 불완전하다라는 얘기고요. 추론도 내적 논리적 객관성을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함. 그러니까 공리적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기하학이 먼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이 수론이라는 것도 공리적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믿어졌는데 후대에 그것도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같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당대 수학자들을 굉장히 낙담시켰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다음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초문제 연구에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줬다. 산수라라는 방법입니다. 베델수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 책에서는 르네 데카르트가 기하에 도입한 대수적 방법에 비견될 만한 본질과 풍요로움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보정기하, 그러니까 좌표계 없이 기하를 다루던 시절에 좌표계를 도입했죠. 좌표로 표현하고 그것을 수식으로 바꿔치기 해서 기하를 접근하는 방법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기하학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좌표평면과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게 이 데카르트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을 기하학이 아니고 방정식, 배수로 해석하겠다라는 뜻을 단원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좌표계가 도입된 이후로 함수라든가 미적분학이 크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계학이라고 르네 데카르트가 했던 작업이 굉장히 큰 작업인데 거기에 비견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 자체를 수로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수만 잘 다루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저 컴퓨터가 무지막지하게 발달하게 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학과 수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안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완전성 정리 자체가 수학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어서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수학을 어떻게 또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또 새로운 방법론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들도 또 같이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수학 철학과 일반식 철학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다. 그 메타 수학이라고 하는데 수학을 어,
넘어서서 그 위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메타수화가. 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학을 하는 것을 메타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도 추상화가 좀 높여서 수학 자체를 수학으로 연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지경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요. 수학 자체가 워낙 추상적인데 그 수학 자체를 다시 커다란 눈에서 또 바라보면서 어떤 이론들을 연구하게 되는 어떤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 가능성 이론,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수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가능성은 튜링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숫자의 계산으로 바꿔치기 가능하다. 모든 논리를 수학을 넘어서까지 이제 계산 가능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대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과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호프스테더 서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호프스테더가 이 책을 어릴 때는 아주 감명 깊게 읽었지만 그들의 증명이라는 이 책이요.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들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저자, 그러니까 니겔 같은 경우는 어, 컴퓨터는 고정된 일련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처럼 유연하게 추론할 수 없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 교대의 정리에 의하면은 결국은 통식체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프스테더는 반박을 해요. 컴퓨터는 꼭 참인 진술과 정리의 증명만을 다루지는 않고 명제가 아닌 개념을 다루기도 하고 오류를 포함한 학습 패턴도 다루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시를 듭니다. 1970년 AM이라는 것하고 신경망 모방한 어떤 AI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대세가 됐죠. 신경망 모방한 AI. 어, 이 방법으로 저희 컴퓨터를 쓰면은 꼭 초인 진수가 정리의 증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휴리스틱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 같은 거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인간과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시를 드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크게는 타당한 것으로 최근 과학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저자가 얘기했던 컴퓨터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은 새로운 컴퓨터들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연하고 오류 가능한 인간 사고가 고정된 지식과 어떤 형식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모델링 될 수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논리뿐만이 아니고 논리도 있지만 유추, 추측, 미학 중심, 자기 교정 엔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똑같이 유추, 추측, 자기 교정 엔진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AI죠. 저희가 여기서 보고 있는 LLM, 챗 GPT들이 이제 논리만 가지고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닌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리는 낙담이 아니라 창조적 이성의 힘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 정리 자체가 워낙 통치체계의 한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좀 낙담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 그래서 결국은 뭐 호스테더 같은 경우는 AI 쪽으로 계속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인지 과학자가 돼서
AI 쪽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모방해서 이 컴퓨터들을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다음 한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숫자가 어떤 종류의 구조, 비논리도 결국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비일반적인 내용도 결국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음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후스테더의 그 시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다른 식으로 저희가 또 생각 더 해보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약간 옛날 사람이지만 현업에서 일했던 것들이 실제로 최근까지 유의미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말들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AM이라는 거, 1970년 AM은 경쟁하는 개념을 다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거는 책에 없습니다. 책에 없어서 제가 좀 소개를 다시 하는 부분이고요. AM은 Automated Mathematician, 즉 이제 자동 수학자, 그러니까 기계 수학자죠. 뭐 이런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랬냐? 70년대 중반에 스탠퍼드 박사 연구 논문을 만들면서 했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약간 기본 개념, 자연수 집합, 황관계 등을 그 설정하고 기본 연산, 부분 집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흥미도를 평가하는 어떤 척도들을 내장한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 그 정리를 증명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는 그리고 추측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추측하는 발견지향 AI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개념이 발견되더라. 증명이 아니라 숫자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라고 컴퓨터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소수나 합성수, 완전수, 약수배수, 인수분해 관련된 개념이 컴퓨터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개념을 찾아내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증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컴퓨터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수 격자구조 뭐 이런 개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어쨌든 간 AM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공미하고 참 명제들을 쭈르고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는 거,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발견지향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것의 원초를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죠. 지금 AI로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발전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망 AI. 아까 예시 두 번째 신경망을 모방하면 오류를 포함한 학습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교재에 없어요. 자, 신경망 AI는 연결주의 인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경망 자체를 연결주의라고 부릅니다. 정리증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옛날 버전이죠. 옛날 버전에서는 그 공리 규칙에 따라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걸로 컴퓨터를 많이 써왔는데 신경망은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입력 출력 매핑을 근사시킨다. 그러니까 인간의 뉴런을 본따서 비슷하게 만든 거거든요. 뉴런, 시냅스, 활성화 구조를 모사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건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과 물리적으로는 똑같지 않지만 흉내를 내는 회로나 이런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해봤더니 얘들이 재미있는 현상, 인간과 비슷한 현상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새로운 과제를 배우면 이전 과제를 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네, 망각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근데 아마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챗 GPT한테 뭐 시키다가 다른 거 시키면은 갑자기 예전에 했던 거를 기억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또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인간과 비슷한 정확도, 오류 분포, 잘못을 하고 편향도 나타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부분적이라는 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과는 다르고 그냥 흉내를 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화 오류, 과잉 일반화. 예를 들어서 고우의 과거형이 고우드라고 이제 얘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우스 있으면 마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수형이나 과거형을 언어 습득 모델에서는 당연히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반화 오류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저절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다. 인간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사고하고 유사하지 않냐, AI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결국은 인간이 형식 논리 추론보다는 프리스틱이나 유추, 모형 구성, 확률 추론에 의해서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랑 유사한 AI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인간과 완전히 똑같지는 당연히 않겠고요. 어느 면에서는 약간 비슷한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요점이 뭐냐 하면 그 1958년, 60년, 70년 당시에는 그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 기계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인간 모방 기계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거는 논리만이 아니라 비논리나 뭐 유추나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기에 또 인간 사고에 유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괴델이 원조다. 괴델 수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순간서부터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암시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강의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저희가 한 게 이제 수학의 위기, 19세기 어떤 수학 상태의 어떤 위기 상태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논리주의라든가 형식주의의 노력이 있었고, 그것을 그들이 무너뜨리는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 라는 것이고, 그 논문의 내용은 대략 인리 불완전성 정리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프스테더의 서문하고 이 서론까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약간 시간 순서로 편집을 하고 보충 내용을 제가 추가해서 오늘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증명이란 무엇인가, 형식 체계와 증명의 기계화, 그 증명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메타 수학, 수학에 대해서 수학을 한다. 수학 스스로를 수학을 시키게 하는 이런 메타 수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교재의 내용하고는 약간은 독립적인, 교재에는 있긴 있습니다만 좀 내용이 적어서 좀 살을 좀 많이 붙였고요. 그 다음에 괴델 넘버링, 모든 논리를 숫자로 바꾸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할 겁니다. 원래는 이게 마지막 우리 교재에서는 7강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 뒷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4강서부터 이미 시작을 합니다. 5강에서는 이제 괴델의 논리의 핵심, 자기 지시, 자기 참조라는 것, 나는 증명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지 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6강, 7강에서는 1 불완전성 정리, 2 불완전성 정리를 이제 저희가 알아듣기 좋은 언어로 좀 번역해서 좀 살펴보면서 어,
책 내용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요. 8강에서는 이제 불안정 정리의 의, 그리고 아마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의가 굉장히 좀 폭넓고 좀 심오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 그리고 다른 어떤 분야에서의 어떤 발전들도 좀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저희 교재 순서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고, 제가 좀 살 좀 더 붙여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약간 뭐 질문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좀 있으시나요? 음, 아까 그 불완전성이랑 또 다른 그 비모순성?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불완전성에 대해서 네. 다루는 거죠, 저희는. 네. 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성 어, 그, 아까 두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요, 다음, 이거 말씀. 네, 여기서 이제 제1 정리, 2 정리인데 저희가 제1 정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배웁니다. 아, 네. 아까 예. 그 목차를 보니까 비일관성 제2 정리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어, 그게 이제 보시면 이불안성 정리라고 하는 게, 네. 어, 자격증. 그러네요. 예. 제가 다 합니다. 빠뜨린 거 없고요. 예. 아, 시간에 있는 내용은 다 다르고 가는데 조금 쉬운 언어로 제가 좀 바꾸고 내용도 좀 네. 추가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저희 음, 목표가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책 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뇌를 불안정성, 개념적으로 다뤄서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직접 수학을 풀거나 하진 않으니까 개념적인 이해를 하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제가 그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자동화 그 시스템 만드느라 코딩을 잠깐 했었는데 뭔가 그때 또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뭐 이런 예. 거 비교해서 실제 썼던 경험이랑 이런 개념적인 내용이랑 비교해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도 코딩 언어는 좀 하고 계십니까? 뭐 쓰는 게 아니요, 저 좀 포기해가지고 힘들어서. 예. 파이썬은 조금 하시죠? 네, 파이썬 했었어요. 예. 제가 아마 그래서 하다가 예. 아까 그 셋 클래스 설명해 주신 것도 뭔가 와닿아서 그때 그 코딩에서 쓰는 용어들이기도 하고. 예. 아유, 고수셨네요. 제가 몰라 뵙고. 아니, 아니. 그 정도면 고수십니다. 우리 클래스에서 아마 좀 대단한 그 수위에 계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간에 파이썬 그 약간 예제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두 줄짜리 뭐 이런 거. 좀 길게는 못하고. 네. 그런 거는 재미있게 아마 뭐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그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뭐 간단하게 두어 줄로 이렇게 재미있게 반짝 보는 거 그런 거 좀 네.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마치기 전에 그 제가 뭐 생각해 볼 문제들 그리고 좀 쉽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배운 것들을 좀 다른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음, 의미에서 한 세 개 정도 뽑아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제 1번은 완벽한 지도의 역설입니다. 완벽한 지도를 만들려면 실제 크기와 똑같아야 한다. 그럼 지도가 아니고 영토 자체가 된다. 수학의 완전성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예. 지금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숙제로 내려고 세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 이거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답도 맞춰보면서 이제 시작하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없다. 그렇겠죠? 이게 hil베르트 프로그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연상이 되시거나,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 규칙의 완전성. 체스 규칙은 완벽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상황을 규칙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체스는 그들의 정리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식 체계가 있다는 뜻인데, 체스 규칙이라는 공식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 그 증명이 안 되는 초민명제가 존재할까요? 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수 자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벗어나서 증명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는 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정리가 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런 생각도 한번. 왜냐하면 이제 히베르트가 자기 형식주의를 설명할 때 체스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체스를 갖고 와서 이거는 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보는 겁니다. 뭐 세계 문제 중에 좀 마음에 드시는 문제가 좀 있나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제가 최근에 체스 하고 있어서 한번 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다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요새는 뭐 하고 네. 계십니까? 요새 특별히 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 식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숙제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네, 저기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 동영상을 네,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거든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는 숙제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아마도 얘기한 것이 수학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좀 많이 네, 어렵거나 저는, 힘들거나. 예, 아니, 그게 기초적인 것도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좀 겉핥기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또 다 이해를 못할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안 된 것들은 또 이제 나머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요. 그들의 증명 자체가 워낙 좀 난해한 증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뭐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